네, 이제 응답하라 1988 끝나고 1994로 넘어갑니다. 90년도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가 이제 두 번째 10년인데 이때도 굉장히 많은 변화도 있으셨고 도전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일단 시작에 좀 키워드를 좀 주신다면. 이때가 어떻게 보면 제 한의사의 그 전성기였죠. 10년 동안의 그 기반을 해서 이건 이제 그 큰 그림을 그리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때는 어떤 한의학이 학문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임상적으로 뭔가 한의학의 결점을 서양의학에 보완을 하려는 게 많았었어요. 저는 서양의학에 대한 약간의 갈증이 많았었어요. 뭔가 한의학이 의학다운 의학이 되려면 뭔가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의학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데 대한 갈증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서양의학에 대한 동경이 많았었어요. 알게 모르게. 그렇지만은 돌아갈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결합시키자. 결합시켜서 한의학에서 결점이 되는 부분을 서양의학에서 보완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시절이 한양방 heb진 시절, 임상의 새로운 실험을 시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 군데에서 협진을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 당시는 이제 매우 생소한 개념이었어요. 당시로서는 한 템포 빠른 또 그게 시스템 변화였는데 그 당시에 마이카 시대가 왔었어요. 자동차 자가 운전 시대가 왔고 주차장이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웰빙과 마이카 시대이기 때문에 병원이 대형화, 그다음에 주차장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내리고 과감하게 도심지를 벗어나서 외곽으로 빠졌어요. 외곽이 가면은 공간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땅 200평에 그 7층 건물을, 그러니까 제가 10년 만에 7층 건물 땅 200평을 사게 된 거죠. 그때 과감하게 제가 도전한 게 뭐냐면은 서양의 의학이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뇌 쪽에 신경과하고 방사선과 이 두 개만 있으면은 되겠다. 진단하고 그다음에 뇌 기능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한의사 5명, 물리치료사가 3명. 그래서 그때 총 직원이 33명이었어요. 그래서 양방에서 진단을 내리고 그다음에 신경과에서 하고 우리 한의학하고 협진을 하면은 이거는 새로운 획기적인 임상의 모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판단을 하고는 과감하게 이제 변화를 모색을 했죠. 그 당시가 이제 1990년대 중반 이후가 IMF가 이제 오기 시작. 99년도에 IMF 왔거든요. 98년도에 제가 그걸 이제 스타트했는데 IMF하고는 아무 관계 없이 제 한의원은 엄청난 대성황을 이뤘어요. 아까 100명이 왔다 했잖아. 200명이 매일 오게 했는데 여기에 이제 빛과 그림자가 이제 등장합니다. 일단은 그럼 이때 주 환자군은 좀 어떤 환자군이 많이 왔는지. 준화 도입이 아마 한의학계에서는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준화 초창기 있죠. 초창기 때 저도 그 준화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원장하고 같이 가서 교육을 받고 제가 느끼기에 준화는 내가 안 되겠다. 나는 준화보다는 이제 어떤 기능적인 이런 쪽에 처방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부원장 쪽으로 준화를 이제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클리닉을 세분화시킨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 환자 군인 그야말로 이제 침 준화 환자가 굉장히 많았고 200명이라 하면은 여러분 그 7층 건물에 꽉 차요. 4층이 방사선과, 3층이 신경과, 1, 2층이 한의원, 그 다음에 5층이 이제 탕전실, 그리고 밑에 강의실. 그래서 엄청나게 매무드한 그런 건물이었고, 주차장이 이제 100평 정도 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모델이 됐죠. 보약 환자들은 그냥 줄을 섰죠. 그러니까 그때도 약을 많이 팔고, 근데 그때는 주로 사상방, 후세방, 한양방을 협진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고방을 찾은 겁니다.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은 강의 시간에 혹시 이야기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모델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어떤 메시지가 주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방구 진탕증 환자가 왔는데 대기실에서 거의 쓰러진 거예요. 신경과에 올려서 8시간 링게를 맞고 아무리 해도 모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절충의학, 그래서 황한의학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는 후세방, 사상방, 고방을 섭렵을 했죠. 그러는 과정에서 연계출감탕을 투여해서 30만 일난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낌이 온 거죠. 이게 뭐지? 이게 한의학이 뭔가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감지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선례도 없었던 협진 시스템이고 굉장히 파격적인 시스템이어서 지금까지 이야기만 들어보면 이제 상당히 그런 화려함만 이렇게 보이는데 협진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었을 거잖아요. 왜냐면은 선례가 없는데 실행을 하게 되셨으니까 그런 점은 좀 어떤 게 있었는지. 이제 빛과 그림자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화려한 게 약간 7년간 제가 했는데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천 권역에서 일단 세무서에서 주목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양의사들이 그 약간 폐매, 엄해를 하기 시작했고 동료 한의사들도 약간 시기 질투가 있고 그러면서 손실이 엄청 많아지더라고요. 거의 기관장 비슷하게 돼버려가지고 부천 시내 이제 약간 저명 인사들이며 시민단체라든지 뭐 신문사라든지 이런 데서 와서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대형화되다 보니까. 야, 그런 시달리는데 제가 입원 시를 하려고 원래는 그 땅을 구비를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한방병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IMF가 터지는 바람에 주변에서 일단 한번 한양병 협진을 하다가 한방병원으로 전화를 하면 어떻겠냐. 그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한방병원을 했으면은 굉장히 위기였죠. 그 당시에 한방병원을 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위기를 많이 보였어요. 왜냐하면 차관을 받거든요. 그 보건복지부에 차관을 하는데 그때가 달러가 2배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도산되는 병원이 많았었어요. 그것도 저에게 상당히 그 럭키한 케이스인데 그게 한양 협진 모델에서 관방병원으로 안 넘어간 게 천만다행이었죠. 그런데 이게 더 주요를 해서 상황을 이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일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은 성별로 갈등이 생기고 한의사끼리 싸우고 한의사와 양의사끼리 싸우고 물리치료사와 간호사와 싸우고 매일 가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병원장급인 거죠. 행정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경제적으로는 호황을 이루는데 이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인생을 끌고 가야 되는데 인생이 내 목줄을 끌고 가는구나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무작정 유럽 여행을 그때 우연찮게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세무조사를 받아가지고 부인하고 이렇게 여행을 왔다가 한국에 안 들어가고 팩스로 그냥 파산신고 내고 거기서 지금 십 년 며칠을 살고 계시는 분인 거예요. 스위스 윙프라우 텐트 밑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탁 느낌이 온 거죠.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나는 학문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지 내가 이거는 행정가가 아니구나 하는 걸 제가 이제 제 정체성을 간파한 거예요. 이게 요소요소에 10년 단위로 뭔가 딱딱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7년을 하고는 그때 여행을 갔다 와서는 과감하게 이것을 틀었어요. 그때가 이제 그림자죠.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내가 이루어져야 할 게 무엇인지, 공허감이 더 몰려오는 거예요. 치료는 제대로 안 되는데 환자는 더 오고, 사기치는 것 같고, 양심의 가책도 많이 받게 되고, 매일 시달리게 해야 되고, 매일 싸움해야 되고, 그 당시에 제가 얼마나 이랬으면 이 벽을 치가지고 이게 함몰됐었어요. 양의사분들하고 제가 회의를 하다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이 갈등이. 이게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고는 이거 틀어야 되겠다. 그래서 과감하게 틀었어요. 반토막을 가지고 검매를 시켜서 승부수를 던진 거죠. 그래서 지금 한의원의 테마 빌딩으로 딱 내 혼자서 하고 부원장 2명 데리고 나와서 예약제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연구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 본질로 돌아가자.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이 20년 동안 헤매면서 저에게는 오히려 이렇게 갈 수 있는 어떤 모티브를 주었지 않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셨는데 이때는 이제 한의학 자체에 대한 이제 좀 회의감이나 앞에 10년, 20년, 10년 딱 해보니까 내가 원했던 의학이 아니었는데 나는 한양 획찜이 되면은 다 모든 게 이루어질 줄 알았거든요. 이게 임상에서 뭔가 모델이 만들어지진 않겠구나. 그리고 실패한 거죠, 사실은. 실패했지만은 저한테 얻어진 어떤 메시지는 있었죠. 한의학이 뭔가 치료의학이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는 손에 안 잡힌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좌절을 하고 방황을 했는데 다시 이제 본질로 돌아가서 다 접고 지금 이제 부천의 상동에 자그마한 이제 빌딩 3층짜리 딱 테마 빌딩을 딱 짓고 내한테 조용히 이제 연구하고 임상 다 하려는데 그때 생각이 뭐냐면은 여기서 내가 임상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고
한의학에 정답이 찾아지지 않으면 저는 포기하려 했어요. 한의학 그만두고 그냥 유유자적하게 있는 재산 가지고. 근데 그렇게 될 수는 없었겠죠. 막상 그런 자세로 가지고 과연 한의학에 질병 치료할 수 있는 모티브가 있는지, 과연 한의학은 뭔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대형 한양방 협진 클리닉 초기 시절 이것까지 다 봤는데 여기까지 좀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원장님, 제가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들 좀 있어서 좀 인상적인 내용이었고요. 사실 이제 원장님이 협진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하셨을 때는 이제 이 모델이 이제 드물었지만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보편화됐거든요. 그러나 이제 실제로 그 임상 현장에 들어가 보면 좀 유명무실한 경우들이 사실 많습니다. 한방병원들이 약 580개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상을 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결국은 유명한 뭐 한방병원도 예를 들면 엑스레이, CT, MR 같은 판독이나 내용 설명을 다 한의사 원장님들이 하시지 실질적으로 양방 선생님들은 그냥 오더만 딱 하고 이제 끝나는 경우도 많고 뭐 예를 들어서 양방 약물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해봤을 때 한의학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어떤 양방 의사들이 있다고 했을 때 원장님께서 경험하신 그동안의 어떤 여러 임상들을 토대로 했을 때 어떠한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양방과 만난다면 새로운 모델의 의료를 만들 수 있을지 그걸 조금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금은 이제 정신과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한의학적인 정신과 치료가 전도유명한 부분은 맞지만 어떻게 보면 또 양방 정신과 치료와 또 이제 임상심리학 분야랑도 또 만나야 될 영역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협진 시스템을 정신과적으로 또 국한을 한다면 어떠한 부분들에서 좀 더 협력이 된다면 지금보다 좀 다른 차원의 환자 돌봄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이상과 이 현실은 갭이 있거든요. 이게 그때 당시에 아마도 제가 이상이 좀 앞섰고 현실적으로는 밑바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 실패이고. 근데 지금도 거기에 대한 미래는 많아요. 언젠가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룰 수 있으면은 이루고 싶은 게 제 로망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당시에 의사분들 두 분도 한의사분들하고 앉아서 회의를 하는데 전혀 접점이 찾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자기 주장만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야, 이게 너무 간극이 크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고.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환자를 보다 보면 약간의 한계가 느끼는 점이 있거든요. 환자 한 분이 계시는데 조현병 환자인데 경계선에 서 있어요. 맨 처음에 그 조울증으로 인해서 망상이 오고 환청이 왔는데 소음병이 확연 아기탕으로 치료가 됐었어요. 재웠는데 다시 또 어떤 또 트라우마를 받으면서 또 스트레스 받으면서 다시 또 되돌아간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갈등을 하다가 양방에 정신과 쪽으로 보내서 일단 임시로 약을 같이 복용하면서 하자 이랬는데 오늘 환자가 왔는데 완전 망상이 없어진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리고 내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느끼는 점이 뭐냐면은 이걸 좀 더 협진을 서로 해서 초기에 이런 정상의 완화를 시키고 근원적으로 치료해가면 얼마나 좋겠냐는 아쉬움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도 이런 데 대한 고민을 많이 가지고 그 서양의학에 대한 한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갈등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토탈 케어 시스템 이런 쪽의 모델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런 것은 제가 또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과거에 한양방 협진 시스템 하셨다고 하셨는데 또 오신 환자분들은 주로 보약 환자분들 이런 분이 많다고 또 하셨는데 그럼 그런 환자분들은 협진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건지 예를 들면 진단을 양방이 내리고 치료를 한의학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환자는 어떤 프로세스로 걸어가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주로 오는 환자들이 근골격계 환자들이 많았고 보약보다도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환자를 포섭하기 위해서 한양방 협진 시스템을 도입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래도 보약 시장은 따로 있고 그 치료받고자 하는 환자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도 기존의 시스템보다는 훨씬 질병 치료에 대한 그 시스템을 많이 이제 적용했죠. 근데 보약 시스템은 한양방 협진하고는 거의 없죠. 근데 특히 이제 신경과 환자들이 많았었어요. 신경과 환자들이 그 당시 이제 고혈압 뭐 이런 뇌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한의학 영역하고 많이 협진이 됐었거든요. 신경과 원장님하고는
굉장히 협진이 잘 됐었어요. 지금도 신경과 원장님하고 저하고는 부천에서 같이 서로 그걸 공유를 해요. 그래도 뭔가 이 한의사하고 서양의학문하고는 뭔가 이렇게 서로 접점이 찾아내는 좀 한계가 있는 것이 많이 노출돼 있고, 한의학이 질병 치료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한계가 많이 노출된 것이 더 절실히 느꼈죠. 이제 방사선과하고 그 다음에 신경과를 보면서 저도 그 서양의학을 많이 공부를 해왔죠. 진짜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경상대 양모 교수님 모시고 생리학을 배웠어요. 대구까지 내려가가지고. 근데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임상에서 생리학 강의 들어오는 사람 처음 들었더라고요. 뭔가 제가 답답한 거예요. 인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고리타분한 한의사 아닙니다. 제가 상한론에 매몰돼. 그 서양의학에 대한 공부도 더 원하신다고 하셨고, 한양방 협진에 대해서도 이제 중요성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의학과 한의학이 나뉘어 있고 그걸 이제 협진하는 시스템으로 돼야만 하는 현실인데, 이번 생에 가능하진 않을 것 같지만 이제 만약에 뭔가 면허가 통합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통합이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교육이 진행되거나 어떤 시스템으로 뭔가 질문 되면 내용 좋겠다고 충분히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한양반 일어나 말씀하신 네,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는 일어나를 찬성하는 한의사이거든요.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통합되어 버리면 우리 한의학이 흡수 통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의학이 어느 정도 뭔가 시스템을 갖추고 나서 그렇게 통합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제 생각이 예측되건데 통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결국에는 서로가 양이든 한이든 서로 접점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한의 쪽에서는 분위기가 약간 통합 쪽에 의견이 많이 기울어져 있죠. 근데 우리 시대에는 한의사들은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통합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상태에서 통합이 되면은 흡수 통합이 되는 거죠. 병원에 한방과 조그마하게 축소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저는 그 점이 너무 아쉽고 너무 위태롭다 생각합니다. 좀 더 한의학을 위상을 올린 후에,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